오늘 새벽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오후에는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강행군을 이어간 건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70대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은 회담까지 현장에서 성사시키면서 잠도 거의 못 잤고요. G7 회의 일정을 마친 뒤에는 코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다른 참모진들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은 피로를 호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선 추경안을 심의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G7 정상회의가 모두 끝났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무수석이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당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당시에 흔쾌히 수락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는 6월 22일 12시 오는 일요일이 되겠네요. 일요일에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G7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 그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게 여야 대표들 지도부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었죠. 정치권에서는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그게 중단이 됐었고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딱 한 번 당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말았죠. 그리고 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권 교체가 됐는데요. 저는 저런 모습이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늘 여당 혹은 대통령에게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과거에 해왔던 어떤 관례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월 4일 날 취임 선서 직후에 바로 오찬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하면서 비빔밥 오찬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전화 자주 드리겠다, 자주 뵙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곧바로 이어진 취임 12일 만에 G7 해 첫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곧바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성과를 보고하고 또 산적한 현안들이 많으니까 G7의 성과만 보고하겠습니까? 다른 일도 함께 논의하면서 그런 자리를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협치이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도 굉장히 반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야당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여야 대표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자주 정치권 지도자들과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소통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죠.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번에 초청한 대상이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3명만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뭐 오찬을 하거나 만찬하고 부를 때는 한 10명 이상씩 불러가지고 예. 삥 둘러 앉아서 사실 뭐 정신도 없고 소란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핵심 당에 있는 분들 지도부를 3명만 불렀다는 것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는 분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한다 그러면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까지 부르면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콕 찍어서 3분만 불렀다는 것은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의제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G7 정상회담 갔다 왔기 때문에 순방의 그 사례들과 성과들도 좀 설명을 좀 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좀 부탁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도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 요청할 것, 또 문제 제기할 것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야당의 목소리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제가 없는 사이에 고생하셨다라고 오늘 뗐고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하면서 당부도 하나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이제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경계하자는 발언이고요. 가끔 그런 흔적이 보인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 이거 기업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인데 국민들 시각으로 봐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뭐 규제적 행정도 있고 시혜적 행정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시혜적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나 그 공공기관이 공급자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경우에 일종의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그 부처 입장에서 이른바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어떤 계획을 짠다든지 정책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뭐 악의가 아니더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언급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야, 여태까지 그냥 뭐랄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그 항시 이렇게 해온 대로 관례대로 해오던 거를 다시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급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뭐 어떤 받는 데 있어의 불편함 아니면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거를 공급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면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확실히 일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민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민원의 총량은 좀 줄이자라면서 성남시장 때 일화를 언급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막 귀찮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죠. 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죠.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성남시장 첫 취임하던 첫 해에 무작위로 동 순시를 하면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어요. 뭐 첫 해는 한 분량이 한 이 정도, 한 이만큼 됐습니다. 근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요만큼 줄었어요. 다 이제 해소된 거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민원을 진지하게 대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국민들이 저 발언 어떻게 느낄 거라고 보세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방 행정을 담당했었던 분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행정 경험이 좀 짧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12년 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 행정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다운 모습을 저는 충분히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발언,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잘 대처해달라라는 이런 좋은 말씀에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말로 지시한 것이 행정 일선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구호뿐인 외침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고요. 실제로 본인 얘기대로 자기 취임 때는 민원이 이렇게 많다가 퇴임을 앞두고는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눈에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뭔가 대통령 보기에 문제가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뭔가 안 돌아갔다거나 그 민원이나 국민의 시각에서 이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나 탁상 행정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장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오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피드백이 없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만한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총량을 줄이자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들이 이 대통령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일이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을 가지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귀찮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적어도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무회의가 2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에 끝났다고 하네요.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 역시나 오늘 제일 큰 뉴스는 추경인 것 같아요. 추경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은 경기 진작 요소가 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첫 추경 규모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 핵심 요소 두 가지 경기 진작과 국민들의 공평한 혜택을 언급을 했네요. 일단 규모부터 따져보죠. 대충 한 30조 안팎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든 보편적으로 지급하든 저 정도 예산은 여야가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10조 가까이는 이미 1차 추경으로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20조 2천억 원의 새로운 추경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총 30조가 준비가 돼 있는 것이어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제 지급 방식을 놓고 아마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 워낙 지금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정의 투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린다는 그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건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 지급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방식으로 그냥 모든 국민에게 다 똑같이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방식으로 필요한 계층과 필요한 영역과 필요한 분야에 더 두텁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넘어오는 안을 보면 그 두 개를 좀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보편 지급의 명색을 갖추되 또 차별화해서 또 선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놔서 저는 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마 이게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서 이러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와 동기를 분명히 동의하면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제로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30조 5천억 정도의 추경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세출 추경은 20조가 조금 넘는 것이고요. 사실은 원래 작년에 예산안을 짤 때보다 세수가 줄어서 세입 경정이 10조가 조금 넘으니까 앞서서 먼저 추경을 했던 13조하고 합치면 대략 지출이 늘어난 부분은 3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어떤 이런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고 뭐 찬성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1, 4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특히 바닥 경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하신 지금 재정을 풀어야 될 때라는 게 지금 민생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글쎄 비유를 하자면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스테로이드 투약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 아닌가.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추경을 통과시켜서 집행까지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체 취지나 시기는 예. 대체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국민에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을 일단 더 두텁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전 국민을 지급하는 그런 좀 복합적인 방식을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계속해 온 바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용기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창용 총재가 필요하다. 추경도 지금 뭐 당시 여당에서 한 12조 정도만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한 20조쯤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기 변동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긍정적인 네.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후보 시절에 계속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코로나 시절 이후에 다른 외국에서는 국가 부채가 다 늘어나서 어떻게 국민들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바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간과 가계 부채는 굉장히 늘어나서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경기 진작하고 민생회복에 온기를 좀 돌게 하자라는 취지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빨리 결정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비상경제 TF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 점에서 대표 시절에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정부 세수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조금 절충안을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요. 특히 당시 김문수 후보도 추경 30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1차, 2차 집행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빨리 속도감 있게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경찰이 전직 대통령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을 해서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차 출석 요구를 불응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그 의견서를 냈었거든요. 특검과 체포영장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돼서 지금 하기로 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면 예. 지금은 특검이 임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체포영장을 들고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있는 곳, 뭐 주로 지금 사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서 신병을 확보해서 오면 기본적으로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재구속이 되겠죠. 예. 1월 하순에 구속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고 이번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발부됐던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건으로 이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특검이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체포가 될 것이고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입니다. 일단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되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상위는 10%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당시 대통령 후보도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 추경이 편성됐었을 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추경을 써야 하느냐 여기엔 방법론적인 좀 차이는 있었던 거죠. 우리 당은 여전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경기 회복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좀 선별 지원 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 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정이 벌써부터 이런 안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우리 당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민생 지원금이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주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째 주기는 또 쉽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민생 지원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 6월에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민생 지원금 얘기를 하면 그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지금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400조 원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만 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다. 다른 국가 대비 낮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특수성, 뭐 통일에 대한 대비라든가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보수적인 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상승과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집착과 목리를 그만 부려라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조금만 더 따져보죠.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의 급증을 우려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30조 원 추경을 공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공약을 실현했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30조 규모는 우리 김문수 당시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예. 했던 것이고 지금의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물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균형 재정 문제죠.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지금 정관계 대변인이 설명을 잘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항상 있는 거예요. 돈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확 풀었을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야당으로서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균형 재정은 뭐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우리랑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G7이나 뭐 G20 나라들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적은 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빚은 적는 게 좋습니다. 빚을 마냥 늘려서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재정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지고 재정이라는 게 뭐 끝없이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재정의 건전성을 맞춘다는 그 원칙 하에서 이 재정의 확장성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가지고 무슨 또 목리를 부린다, 발목 잡는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예.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와서 심의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으라고 야당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차원이다. 그 말씀이군요. 일단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추경 규모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한 해에 50조 원 이상씩 세수 결손을 윤석열 정부에서 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수 결손, 그러니까 예정됐던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건 뭐 국채를 발행하든 또 빚을 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가 더 심화되면서 줄어드는 세수로 인한 증가분의 국가 채무가 더 큰 액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그리고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푼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세질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이 정도 추경 갖고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 4분기에는 아직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급박한 추경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영향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내년 물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김유정 정강재위원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글쎄 0.1 네, 먼저 하시죠. 네. 저요? 대략 우리나라의 물가 목표치가 연간 2% 정도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0.1% 정도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연간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중동의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다양한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온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례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히 지금 뭐 재작년만 해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이 넘고 또 자영업자 대출금리 연체하는 비율이 뭐 11%가 넘어가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그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회복은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미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염려한 바대로 내년 물가 상승률의 0.1% 정도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빨리 실제로 그 실행하는 것 지금 그게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요즘 주요 상권 다녀보면 임대라고 붙여져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추경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